비단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찢어진 것이 아니라 먹물에 잠겼습니다. 3대에 걸쳐 지켜온 김반석의 가문이 사또의 손끝 하나에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 바로 이 장터에서였습니다. 그 참극이 있기 반 시즌 전만 해도 박달재 장터는 봄볕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포목전 앞에는 알록달록한 비단이 바람에 나부끼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딸깍딸깍 울려 퍼지는 사이로 그 한가운데 19살 연희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 수 없는 대신 손끝이 말을 했습니다. 장터를 뛰어다니다 저고리가 찢어진 사내아이 하나가 울상을 짓고 서 있자 연희가 손짓으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연희는 품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 무릎 위에 아이의 팔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거친 삼배 위를 미끄러지듯 파고드는 바늘 끝에서 나비 한 마리가 피어났습니다. 날개 끝에 노란 점까지 살아있는 나비가 옷소매 위에 앉은 것처럼 생생했죠.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저것 좀 보소. 벙어리 아가씨가 술을 놓는데 살아있는 나비가 날아온 줄 알았네. 엿장수 안악이 입을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아이는 찢어진 저고리가 부끄러웠던 것도 잊은 채 나비 무늬를 만지작거리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연희도 소리 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가락에는 오래된 바늘 자국이 굳은 살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 손끝의 감각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궁중 상궁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연희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날 밤의 일을 연희는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에서는 피 냄새가 났습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건넨 것은 한 타래의 청생 명주실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실은 물에 젖은 것처럼 영롱하게 빛났죠. 어머니가 연희의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말은 거짓을 담지만 자수는 진실을 새긴다. 이 실로 누운 수는 1000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단다. 내가 정녕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 생기거든. 그때 이 실을 써라. 연희는 그 실을 가슴에 품고 자랐습니다. 14해가 지난 지금도 청생 명주실 탈에는 연희의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심장 박동과 함께 따뜻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이리 와서 아비 좀 도와다오. 김반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52해를 정직하게 비단을 팔아온 사내. 등이 살짝 굽었으나 눈빛만큼은 가을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달려가자 김반석은 보따리에서 한 필의 비단을 꺼내 햇볕 아래 펼쳤습니다. 자, 보시오. 3대에 걸쳐 지켜온 김씨 가문 최고의 비단이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장터의 웃음소리를 찢어놓았습니다. 박달재 사또의 행차였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뚱뚱한 사내가 비단처럼 번들거리는 관복을 걸치고 내려섰습니다. 사또의 눈이 김반석이 펼친 비단 위에 멈추었습니다. 입꼬리가 탐욕스럽게 올라갔죠. 허, 김서방. 그 비단 고을 수령에게 바치면 내 장사의 편의를 봐주마. 김반석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사또, 이 비단은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짠 것입니다. 뇌물로 바칠 물건이 아닙니다.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물들었습니다. 사또가 허리춤에서 먹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감히 이 고을의 수령을 능멸하느냐. 검은 먹물이 허두미를 가느냐. 순백의 명주 위에 시커먼 얼룩이 퍼져나갔습니다. 먹물은 기묘한 형태로 번졌는데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 5개를 찍어놓은 것처럼 5갈래로 퍼져 비단 한가운데를 더럽혔습니다. 김반석이 두 무릎을 꿇고 비단을 끌어안았습니다. 먹물이 그의 손등까지 물들었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지난달 포목전 주인을 죽인 자가 바로 이놈이다. 김반석의 팔이 뒤로 꺾이고 포승줄이 감겼습니다. 사또, 저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김반석이 절규했으나 병졸의 주먹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장터에 울렸죠. 연희가 달려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사또의 관복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돌려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병졸의 발이 연희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연희의 몸이 진흙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흙탕물이 얼굴을 덮었고 입안으로 흙과 돌이 밀려들었습니다. 연희는 일어서려 했으나 또다시 발길질에 엎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연희가 입을 벌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소리를 짜내려 했습니다. 허나 나온 것은 쇳소리 섞인 거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목젖이 경련하듯 떨렸고 핏줄이 목 양쪽으로 붉어졌으나 단 한마디의 말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희를 내려다보는 그 눈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짐승 같은 년이 감히 누굴 붙잡느냐. 사또의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김반석의 등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연희는 진흙바닥에 엎드린 채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스며 흙과 뒤섞였고 그 붉은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저고리 안쪽에서 청색 명주실 타래가 심장 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말은 거짓을 담지만 자수는 진실을 새긴다. 연희의 피 묻은 손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흙바닥을 긁던 손가락이 바늘을 쥐듯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아버지가 끌려간 관아 담장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매질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연희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두 주먹을 쥔 손등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녘 관아 하인 하나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그 노인은 연희를 보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사또가 알면 아가씨도 잡혀가오. 연희가 고개를 저으며 담벼락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허나 사또가 내일 아침 곤장 100대를 치라 했소. 100대를 맞으면 살아남을 장정이 없소. 연희의 눈동자가 달빛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려는데 연희가 노인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흙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포목전 주인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노인이 소매를 빼고 허겁지겁 담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보았습니다. 노인이 돌아서는 순간 그 늙은 눈에 고인 것이 두려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거기에는 무언가를 토해내고 싶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람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살인범의 딸년이 또 왔다. 관아 돌담 앞에 쪼그리고 앉은 연희의 등에 무언가 축축한 것이 철퍽하고 터졌습니다. 돌아보니 생선 대가리를 삶아낸 구정물이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미끈거리는 액체가 저고리 깃을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움찔했으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옥에 갇힌 뒤로 연희는 해가 뜨면 관아 앞에 앉고 해가 지면 돌담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멸시로, 멸시에서 적대로 바뀌어 갔죠. 전현 아비가 포목전 주인을 칼로 찔렀다며 쉿 눈이 마주치면
재수없어. 가자. 안악내 둘이 코를 틀어막으며 지나갔습니다. 입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연희는 입을 다물고 풍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은골무였습니다. 궁중 상궁이 쓰던 물건답게 표면에 미세한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연희는 그것을 입안에 물었습니다. 이가 은에 닿을 때마다 시린 냉기가 잇몸을 타고 머리꼭지를 씁니다. 고통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울음이 차오를 때마다 연희는 이 골무를 깨물었고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무너지려는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두 사내가 나왔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사또의 아전이었고 뒤따르는 이는 아비의 평생 동료였던 꺽쇠였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꺽쇠 아저씨라면 아비가 그날 장터에서 포목전 주인과 다투지 않았다는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벌떡 일어나 꺽쇠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매를 붙잡고 간절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죠. 그런데 꺽쇠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을 슬그머니 떼어내며 아전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반석이 칼을 들고 포목전 주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루마리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꺽쇠의 목소리는 평탄했으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연신 턱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꺽쇠의 소매를 다시 움켜쥐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두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아전이 떠나자 꺽쇠는 그제야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릿한 웃음이 번졌죠. 연희야, 내 아비는 끝났다. 사또가 마음먹은 일을 뒤집을 놈은 이 고을에 없어. 연희의 손가락이 꺽쇠의 소매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 밑으로 들어오면 밥은 먹여주마. 비단 나르는 일이야. 내가 잘하는 것 아니냐. 꺽쇠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입안의 은골무를 이로 꽉 깨물었습니다. 금속이 이에 갈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죠. 그리고 고개를 번쩍 들어 꺽쇠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꺽쇠의 눈이 찢어지듯 벌어졌습니다. 인연이 꺽쇠의 손바닥이 연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희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입안에 은골무가 튀어나와 먼지 위에서 대그르르 굴렀습니다. 연희는 네 발로 기어가 골무를 집어들고 흙을 묻힌 채 다시 입안에 넣었습니다. 흙의 텁텁한 맛과 은의 차가운 맛이 뒤섞였습니다. 꺽쇠가 관복 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어오른 뺨을 손등으로 누르며 장터 모퉁이에 버려진 헌비단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장터 구석 떡집 처마 아래 남루한 갓에 해진 도포를 걸친 선비 하나가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였습니다. 아이 서넛이 돌멩이를 주어 연희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가 연희의 이마 위를 스쳤고 가느다란 핏줄이 눈썹 위로 흘렀습니다. 이놈들, 어른한테 돌을 던지는 놈이 어디 있느냐. 박문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흩어졌죠. 박문수는 연희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연희의 손바닥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바늘에 찔린 오래된 상처 위에 돌에 긁힌 새 상처가 겹쳐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허리춤에서 낡은 부채를 꺼내 연희의 상처 위를 가리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손이 바느질하는 손이로구나. 귀한 손인데 부채의 대나무 살은 닳아서 반들반들했고 부채살 끝이 두어 개부러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선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문수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바닥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너머에 있는 무엇을 읽고 있는 듯한 눈이었죠. 박문수는 부채를 접어 연희의 무릎 앞에 툭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추워지면 상처가 굳는 법이다. 바람이라도 막아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선비는 장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낡은 부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나무에서 오래된 먹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연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대문짝 하나가 경첩제 뜯겨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죠.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뒤주가 엎어지고 쌀이 마루 위에 쏟아져 있었으며 어머니가 남긴 옷가지들이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진흙에 밟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연희의 비단틀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연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부서진 비단틀의 나무 조각을 두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틀의 모서리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까맣게 베어 있었고 한쪽 다리에는 어린 연희가 이빨로 깨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의 턱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눈물이 나무 조각 위에 떨어져 어머니의 손때 자국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안의 은골물을 한번 깨물고 부서진 비단틀의 긴 조각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남은 밧줄을 찾아 갈라진 나무를 하나하나 엮어 묶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손바닥에 상처를 파고들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비단틀이 비틀어진 채로 남아 다시 섰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헌 비단 조각을 꺼내 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핏빛보다 붉은 실이었습니다. 첫 땀을 뜨는데 손가락이 굳어 바늘이 미끄러졌습니다. 2번째 땀에서야 실이 비단을 물었고 3번째 땀부터는 어머니의 손이 연희의 손 위에 포개진 듯 바늘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마루 끝까지 기어들어왔을 때 비단 위에는 연꽃 한 송이의 윤곽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은골무에 새겨진 것과 같은 무늬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그 비단 조각을 품에 넣고 다시 관아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담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주먹밥 2덩이와 그 위에 낡은 붓 한 자루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죠. 유연적 빛은 억울한 자는 반드시 펴진다. 연희는 그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붓대에서 어제 그 부채와 같은 오래된 먹 냄새가 났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보리와 함께 잘게 썬 무가 씹혔습니다. 차갑고 텁텁했으나 사흘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밥알 위로 떨어졌고 연희는 이번에는 은골물을 깨물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지글거렸습니다. 심지 끝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모른 채 연희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놓을 때마다 비단 위에 모란 꽃잎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 꽃잎의 굴곡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3번 꺾이고 오른쪽으로 한 번 휘어지는 꽃잎 끝. 그것은 관아 뒷산 고갯길의 지형이었습니다. 사또가 한양에서 내려온 장사치를 만나 뇌물을 건네봤던 바로 그 고갯길. 연희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바늘에 찔린 것이 아니라 밤새 쉬지 않고 술을 놓다 보니 살갗이 갈라져 터진 것이었죠. 연희는 피가 비단에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쇠의 비린내가 혀끝에 퍼졌지만 바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시 하나하나가 그날 아비의 목에 겨눠졌던 칼날의 형상이었으니까요. 치마가 완성에 가까워지자 연희는 그것을 입고 장터에 나섰습니다.
화려한 모란이 수놓인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자 지나가던 호목전 안하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나, 저 치마 좀 보소. 벙어리 아가씨가 저런 수를 놓다니 궁중 나인도 저만은 못하겠네. 옆에 서 있던 엿장수가 고개를 쭉 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이는 무슨 상궁마마도 혀를 내두르겠소. 저 꽃잎 좀 보시오. 살아있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장터 어귀에서부터 연희의 치마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이틀이 지나자 이웃고을 상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소리 없이 웃으며 치마폭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이 보였지만 연희의 눈에는 아비를 가둔 자의 죄상이 한 올 한 올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장터를 지나던 박문수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연희의 치마 위에 수놓인 모란을 한참 들여다보던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꽃잎의 외열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궁중에서 기밀 문서를 전달할 때 쓰던 암호법, 상궁들만이 아는 바늘 언어. 박문수는 낡은 부채를 탁 펼쳐 얼굴을 가리고 옆에 선 중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누구요? 술을 놓은 솜씨가 범상치 않은데 중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김반석인의 딸이요. 선비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아비가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다오. 딸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고 살인 누명이라. 그 사건의 전말이 어찌 되었소? 사또께서 직접 잡아들이셨으니 누가 감히 입을 열겠소. 다만 장터 사람들 속으로는 반석이가 사람을 해칠 위인은 아니라고들 수군거리지요. 박문수가 부채 너머로 치마의 매듭 하나하나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장터에 있단 말인가. 그날 밤 빨래터에 달빛이 내렸습니다. 연희는 빨랫감을 안고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물론 이 시각에 빨래를 할 리는 없었죠. 연희의 귀는 물소리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빨래터 위뚝에서 안악 셋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는 소리. 사또가 첩을 새로 들였다는데 그 첩이 보통이 아니래. 한양에서 내려온 기생 출신이라더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첩한테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세곡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쉬. 그런 소리 함부로 하다간 우리도 끌려가. 연희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도 실도 없이 허공에 술을 놓듯 손끝으로 문양을 그렸습니다. 안악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희의 손끝에서 꽃잎의 방향으로 줄기의 굵기로 이파리의 숫자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비밀 애척, 세곡 창고의 횡령, 한양으로 올라가는 뇌물 행렬, 이 모든 것이 연희의 손끝에서 모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개울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갈라진 손가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다 듣지 못했으니까요. 안악 하나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어젯밤에 관아 뒷문으로 장부 쪼가리가 날아왔다는 소리도 있더라. 바람에 날린 건지 누가 버린 건지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빨랫감을 끌어안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자 바위 틈에 걸려있는 종이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물에 절반이 젖어 있었지만 먹으로 빼곡히 쓴 숫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쌀 300석, 콩 120석, 면보 50필. 세곡장부의 한쪽이 찢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종이 조각을 저고리 안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팍에 닿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을 치마 안감에 숨기고 자수로 덮으면 사또의 횡령 증거가 꽃무늬 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였나. 연희는 그 종이 조각을 차고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연희가 방에서 자수를 놓고 있는데 마당에서 무겁고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치마를 뒤집어 안감이 보이지 않게 접은 뒤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꽃자수 보자기 여러 장을 방 가득 펼쳐 놓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꺽쇠가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연희야, 방에 있었구나. 꺽쇠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손으로 보자기 하나를 집어들더니 코앞에 갖다 대고 살폈습니다. 꽃수나 놓고 앉아있으니 편하겠다. 내 아비는 옥에서 쥐와 밥을 나눠 먹고 있을 텐데.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늘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꺽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꺽쇠가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고 이불 밑을 들추고 벽에 걸린 보자기까지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밀의 치마는 바로 연희가 앉아있는 방석 밑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사또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 내년이 뭔 수작을 부리는지 눈을 떼지 말라고 하셨어. 꺽쇠가 연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비릿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을 벌려 헛된 소리를 내며 방 안의 보자기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저는 그저 수나놓는 벙어리일 뿐입니다. 꺽쇠가 보자기 하나를 바닥에 내던지며 고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무슨 수작을 부리겠나. 허나 명심해라.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이 방을 뒤집어 엎을 테니.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연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비의 평생 동료라던 자가 이제는 아비를 가둔 자의 개가 되어 자신을 감시하러 오다니. 연희는 이를 악물고 방석을 들어 치마를 꺼냈습니다. 바늘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피가 실에 묻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치마가 완성되기 전에 아비의 목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뒤 장터의 사또의 하수인 셋이 나타났습니다. 사또께서 그 비단 치마를 올리라 하셨다. 거역하면 내 아비 목숨은 내일이 마지막이다. 연희가 치마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수인 하나가 연희의 팔을 비틀자 손목에서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입을 크게 벌려 비명을 질렀지만 쇳소리 섞인 거친 숨만이 허공을 갈랐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보물이 벙어리 년에게는 어울리지 않지. 연희가 진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에서 치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사또의 죄상을 밤마다 피 흘리며 새긴 진실을 통째로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문수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쥐어졌습니다. 치마가 사라졌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밤마다 피를 머금으며 태어난 그 치마가 사또의 하인 셋이 달려들어 치마를 낚아챘을 때 연희의 손톱 사이로 비단올이 찢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연희는 소리를 지를 수도 멈추라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 목청을 쥐어짜봤지만 터져나오는 것은 바람 빠지는 풀무 같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하인이 치마를 접어 품에 넣으며 킁킁거렸습니다. 미친년이 수놓은 치마치고는 제법이구먼. 사또 어른이 한양대감께 바치신다니 영광인 줄 알아라. 연희의 무릎이 장터 흙바닥 위로 꺾였습니다. 흙먼지가 코끝을 찔렀고 무릎뼈 아래로 자갈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비를 살릴 유일한 증거가 사또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연희가 벌떡 일어서더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맨발이 흙을 긁으며 원을 그렸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입에서는 의미 없는 웅얼거림이 새어나왔죠. 지나가던 아낙네가 혀를 차며 옆에 엿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아비가 옥에 갇히더니 딸까지 미쳤구먼. 엿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원래 벙어리인데 정신까지 놓으면 네 집에서 거둔단 말이여. 관아에서 쫓겨나면 거짓골이 될 게 뻔하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연희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연희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또는 빼앗은 치마를 관아 별당에 걸어놓고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촛불 아래서 모란 꽃이 수놓인 치마는 살아있는 꽃밭처럼 영롱했죠. 사또가 기생 다섯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들 이 치마의 자수를 똑같이 따라 놓아라. 한양 대감께 한 필이 아니라 10필을 바쳐야 승진이 빨라지느니라. 기생들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땀을 놓자마자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꽃잎 하나에 굴곡 안에 미세한 매듭이 겹겹이 숨어 있었는데 실을 풀면 다음 매듭이 흐트러지고 매듭을 살리면 꽃잎 모양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청 기생 옥향이 바늘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닙니다. 한 올 안에 매듭이 서너 겹씩 들어있으니 100번을 따라 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사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뚱뚱한 손바닥이 탁자를 내리쳤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벙어리 계집애가 놓은 술을 기방기생이 못 따라 한단 말이냐. 옥향이 고개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벙어리 아가씨는 말을 못하는 대신 손끝에 혼을 담은 것이옵니다. 저희가 따라하면 모양은 비슷해도 숨결이 없사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데려다 직접 놓게 하시는 편이 나을 듯하옵니다. 사또는 이를 악물었지만 치마는 하나뿐이었고 한양 진상 기아는 코앞이었죠. 사또가 닷새 뒤 별당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리를 접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연희의 치마는 별당 가운데 병풍처럼 펼쳐져 걸렸고 촛불 수십 개가 그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노한 선비차림의 사내가 낡은 갓에 해진 도포를 걸친 그가 술잔을 기울이며 치마 앞을 서성였습니다. 눈이 모란꽃 위를 천천히 훑으며 꽃잎의 굴곡과 줄기의 방향, 가시 하나하나의 배열까지 빠짐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윽고 박문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궁중 상궁만이 쓰는 비밀 매듭법이었습니다. 별당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병졸이 연희의 팔을 비틀어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또, 미친년이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어찌 처리하오리까. 사또가 턱을 치켜들며 부채로 코를 가렸습니다. 쫓아내라. 미친 것이 어슬렁거리면 연회 분위기가 흐려지느니라. 병졸이 연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연희의 몸이 마루 위를 끌려가는 사이 저고리 안쪽에서 실타래 하나가 스르륵 풀려나왔습니다. 가느다란 명주실이 마룻바닥 틈새를 따라 길게 늘어졌죠. 병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박문수의 시선이 그 실의 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은 연회장에서 복도를 지나 치마가 보관되어 있던 안쪽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나면서 남긴 길잡이였던 겁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꺽쇠가 관아 앞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을 빨고 있는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네가 담을 넘은 건 아비를 보려고 그런 거지. 내가 사또께 말씀드려 면회를 주선해 줄 수도 있다. 대신 네가 나를 위해 비단석 필만 수놓아 다오. 연희는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10손가락 끝이 전부 피투성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린 자국이 굳은 살 위에 겹겹이 나 있었죠. 꺽쇠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수놓은 치마에 무슨 장난을 한 거 아니냐. 사또께서 그 치마를 대단히 아끼시던데
만약 흠이라도 있으면 내 아비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연희가 피 묻은 손가락을 꺽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바늘을 집어 자신의 검지를 꾹 찔렀습니다. 피가 솟았고 연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입에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은골무의 차가운 금속이 혓바닥에 닿았고 그 서늘한 감각이 고통을 눌러 삼켰습니다. 꺽쇠가 한 발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친년, 진짜 수노타가 손이 망가진 거루구나. 쓸모없는 계집이야. 꺽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연희의 입꼬리가 머리카락 뒤에서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문수는 연희가 남긴 실을 따라 안쪽 방에 들어가 치마를 살폈습니다. 촛불을 끄고 달빛만 남기자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란 꽃에 겹겹이 쌓인 매듭이 달빛을 걸러내며 벽 위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꽃이 아니라 숫자와 지형이 뒤섞인 사또의 비리 장부 형태였습니다. 뇌물을 받은 날짜와 세곡을 빼돌린 양, 범행 장소의 약도까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비단을 관통할 때마다 새로운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 못하는 소녀가 바늘 한 땀 한 땀에 새겨 넣은 진실이 달빛 아래서 비로소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구나. 내 어미의 암호법을 이렇게 쓸 줄이야. 이 치마 한 장에 사또의 목을 조를 칼이 되었구나. 치마 안쪽을 뒤집자 은빛 매듭 하나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아직 당기지 않은 매듭, 그 안에 사또의 횡령 현장이 그려진 비밀 안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박문수는 직감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둥, 둥, 둥. 그 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연희의 심장에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형틀 위에 묶인 김반석의 흰 수의가 아침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52회를 정직하게 살아온 사내의 등이 곤장에 맞아 살가죽이 터진 채 시뻘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관아 담장 모퉁이에 숨어 아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딱지가 앉은 아비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희의 손톱이 흙담을 긁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팠는지 아프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입안에 무는 골무의 차가운 금속만만이 이를 악물게 해주고 있었죠. 박달재 사또가 부채를 탁 펴며 형장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단 관복 소매를 느긋하게 걷어올리며 입꼬리를 올렸죠. 김반석, 내 놈이 살인범이 아니라면 증거를 대보아라. 증거가 없으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김반석이 피투성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소. 하늘이 아시오. 사또가 부채 끝으로 김반석의 턱을 들어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늘이 증거를 대주더냐. 형리 집행하라. 형리가 시퍼런 칼날을 번쩍 치켜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남노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사이로 번쩍이는 마패가 햇볕을 받아 마당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3년간 팔도를 돌며 민심을 살핀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34살 사내의 눈빛이 칼날처럼 사또의 부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뚱뚱한 몸이 의자 위에서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이내 목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사라고? 마패가 진짜인지 어찌 아느냐. 증거를 대라. 증거를 박문수가 품에서 꺼낸 것은 치마 한 장이었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피를 토하듯 수놓았던 바로 그 모란꽃 치마. 박문수가 그것을 사또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증거를 원한다 했느냐. 여기 있다.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벙어리 딸년이 놓은 수가 무슨 증거란 말이냐. 꽃노름이지. 박문수가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가 흙담 모퉁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입안에 은골물을 잃어 꽉 물자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며 손끝에 떨림을 잠재웠습니다. 연희는 치마를 펼쳐 땅 위에 놓고 은골물을 꺼내 자수의 정중앙. 은골물을 한 바퀴 돌리자 꽃잎 무늬들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겹쳐진 자수의 선들이 글자를 이루었죠. 3월 추설한 날, 뒷산 고개, 은 300냥, 4월 보름, 나루터, 은 500냥, 사또가 뇌물을 받은 날짜와 장소, 액수가 하나하나 비단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날조다. 벙어리년이 꾸며낸 것이다. 사또가 악을 썼지만 목소리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날조라 했느냐? 그렇다면 세곡 장보와 대조해보면 될 일이다. 이 고을 세곡이 3년째 절반으로 줄어든 까닭을 이 치마가 낱낱이 알고 있느니라. 사또가 눈을 굴리며 옆에 선 꺽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꺽쇠가 알아듣고 허리에 찬 칼자루를 움켜쥐며 박문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자는 가짜 어사다. 마패를 빼앗아라. 꺽쇠가 허리춤에 칼을 번쩍. 허나 연희가 품에서 보자기 조각 하나를 꺼내 꺽쇠의 발 앞에 펼쳤습니다. 보자기 위에는 꺽쇠의 얼굴이 자수로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 사또의 관아에서 은괴를 나르는 장면이 세밀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꺽쇠에 칼든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연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용한 눈빛이 꺽쇠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비를 팔아먹은 자의 눈을 피하지 않는 19살 처녀의 눈빛 앞에서 45 먹은 사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칼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쨍하고 울렸습니다. 관아 마당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포졸넷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일제히 사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선두에 선 노포졸이 사또를 향해 포승줄을 꺼내 들었죠. 사또, 아니, 죄인 박달재, 우리가 3년을 참았소.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비단 관복깃을 움켜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멋이 너희가 감이라 했소? 우리 아비들도 당신이 뜯어간 쇠곡으로 굶어 죽었소. 오늘 이 포승줄을 매는 것이 관직을 걸 일이라 해도 이것은 매야 하는 줄이요. 포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의 두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비단 관복 소매가 찢어지며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사또가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고을 백성의 피를 짜먹은 탐관오리,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오. 노포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관아 마당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단단했습니다. 한편 박문수가 관아 뒤편에 서 있던 이방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방이 고개를 숙인 채 다가오자 박문수가 연희의 치마에 모란꽃 줄기 사이에 수놓아진 사내의 형상, 왼쪽 어깨 아래로 세 줄의 흉터가 선명하게 자수로 새겨져 있었죠. 이 흉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방은 알고 있겠지? 이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죠. 그것은 어떻게? 지난 겨울 포목전 주인이 살해당한 밤에 범인의 어깨를 핥힌 자국이 남아있었다. 사또가 시켜서 내가 했지. 이방의 무릎이 땅을 쳤습니다. 이마를 땅바닥에 박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또, 제가 다 구하겠습니다. 포목전 주인을 죽인 것은 사또의 명이었습니다. 김반석의 뇌물을 거절하자 본보기로 죽이고 그 죄를 김반석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박문수가 형틀로 걸어가 김반석의 포승줄을 손수 끌었습니다. 매질의 살이 터진 등에 바람이 닿자 김반석이 이를 악물었지만
박문수의 손이 어깨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끝났소. 당신의 딸이 당신을 살렸소. 연희가 아비에게 달려갔습니다. 김반석의 품에 얼굴을 묻자 수위에 밴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비의 가슴팍을 적시는 눈물만큼은 세상 어떤 말보다 또렷했습니다. 김반석의 갈라진 입술이 딸의 머리 위에서 떨렸습니다. 연아, 내 어미가 내게 준 그 실이 끝내 아비를 살렸구나. 사또는 자신이 뇌물로 바치려 했던 그 치마가 자신의 멸문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장터까지 울려 퍼졌죠. 장터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3년 만에 박달재의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채 사또를 꿀린 그 당당한 손이 이제는 연희의 치마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겁니다. 관아 마당에 내리쬐는 햇볕 아래 치마의 자수가 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매듭은 심상치 않구나. 박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치마 안감 깊숙한 곳 모란 줄기가 뻗어 내려간 끝에 유독 빛이 다른 매듭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자수는 모두 붉은 실, 녹색 실, 금실로 놓았는데 이 마지막 매듭만은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뿜었습니다. 청색 명주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연희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 실. 박문수의 손톱이 매듭 끝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실이 풀리자 꽃잎 12장의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겹쳐진 꽃잎이 벌어지고 줄기가 휘어지며 자수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지도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머머머 연희의 손녀 주기 전 바로 그 실. 세상에, 박문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꽃잎에 굴곡이 만들어낸 형태가 눈앞에 관아 뒤뜰 지형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5갈래로 퍼진 먹물, 자국의 형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졸장 박문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관아, 뒤뜰 동쪽 담장 아래를 팔아. 지금 당장. 포졸들이 삽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반자도 파지 않았는데 삽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보따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치는 순간 포졸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도포 한 벌, 지난달 살해당한 포목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핏자국의 형태가 사또가 비단 위에 뿌린 먹물의 5갈래 번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범행의 흔적을 비단 위에 고스란히 남겨둔 셈이었죠. 거짓이다. 누가 묻어놓은 것이야. 사또가 무릎으로 기어오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치마를 한 겹 더 뒤집었습니다. 안감과 겉감 사이 연희가 빨래터에서 주운 찢어진 세곡 장부 조각이 자수로 덮인 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라. 박문수가 서기에게 장부 조각을 건넸습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술련 춘샘이 300석 중 실수납은 200석이요. 차액 100석은 사또 사저로 이송하였습니다. 신해년 추포세 은자 50량 중 실납은 30량이요. 차액 20량은 사또 처가로 빠져나갔습니다. 낭독이 이어질수록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턱 끝이 경련하듯 떨렸고 두 눈알이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문수가 치마의 자수를 손가락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연희가 자수 문양 속에 숫자를 암호화해 놓았던 겁니다. 모란 꽃잎의 수가 횡령 은자의 수를 뜻했고 줄기에 박힌 가시의 간격이 날짜를 의미했습니다. 장부의 찢어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복원되자 사또의 3년간
횡령 총액이 은작 800량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달재, 군수 즉각, 파직하고 횡령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 살인 혐의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추국하라. 사또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박문수의 눈이 칼날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비단 위에 먹물을 뿌릴 때 김반석이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더냐. 내가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 때 말 못하는 딸아이가 흙바닥에서 울부짖지 않았더냐. 그때는 왜 한 번도 봐주지 않았느냐. 포졸들이 사또의 팔을 비틀어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번들거리던 관복이 흙먼지에 뒤범벅이 되어 질질 끌려갔습니다. 한편 사또와 함께 거짓 증언의 대가를 치러야 할 자가 또 있었습니다. 꺽쇠였죠. 박문수의 명으로 꺽쇠의 전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비단 창고 3채, 장터의 포묵전 2곳, 쌀 300석에 이르는 곡식까지. 꺽쇠가 김반석을 팔아먹고 사또에게 빌부터 불린 재산 전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나으리, 저는 사또에게 협박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꺽쇠가 무릎을 꿇고 박문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은 꺽쇠는 발포도 안 되어 장터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비단 상인이라며 뻐기던 사내가 국밥집 뒤뜰에서 남은 국물을 얻어먹고 개밥그릇 옆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알을 주워 입에 넣는 꼴을 장터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근거렸죠. 저게 벗을 팔아먹은 자의 말로야. 꺽쇠의 등은 한 달 사이에 반으로 접히듯 굽어 있었고 눈빛은 쥐구멍을 찾는 들쥐처럼 사납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임금의 어명을 담은 교지를 품에 안고 말을 달려온 전령이 관아 앞에서 외쳤습니다. 어명이시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령이 교지를 펼쳤습니다. 연희의 어미장 씨는 본래 왕실의 비밀 수사를 맡은 특수 상궁이었으니 그 충절과 지혜를 기려 김반석 가문을 양반으로 복권하고 정절과 지혜의 비단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김반석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사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평생을 함께하고도 당신이 그런 분인 줄 미처 몰랐소. 김반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진짜 정체를 몰랐던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희는 아비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풀이 무성하게 자란 봉분 앞에 연희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복권 교지를 꺼내 봉분 앞에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교지의 끝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이윽고 온몸이 흔들릴 만큼 크게, 그리고 그 입에서 19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갓난아이의 첫 울음 같기도 한 소리가 묘 앞 소나무 숲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반석이 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비의 손바닥이 딸의 떨리는 등 위에서 둥글게 원을 그렸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스민 햇살이 교지 위에 금빛점을 찍었습니다. 연희의 울음소리는 한참이나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박문수가 관아 앞에서 두 부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은 눈을 한참 바라보던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 말을 못하면서도 이리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연희는 대답 대신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곳이었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품속의 바늘을 가리켰습니다. 박문수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박달지 장터에 다시 비단이 걸렸습니다. 허나 예전에 그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수놓은 모란과 학과 매화가 바람에 일렁이는 비단은 한 땀 한 땀에 피와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었죠. 지나가던 행상이 발을 멈추고 아낙네들이 입을 벌리고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나비가 살아있어요. 연희는 더 이상 벙어리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자수장이라 불렀고 먼 고을에서까지 비단을 사러 올 정도였습니다. 김반석은 딸이 수놓은 비단을 펼칠 때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52회 동안 굽어있던 그 등이 딸의 바늘 앞에서 비로소 당당해진 것이었죠. 그러나 연희의 손끝은 비단을 파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억울하게 쫓겨났으나 관아에 하소연할 그를 모르는 여인이었죠. 연희가 다가가 여인의 손을 잡자 여인이 고개를 들며 흐느꼈습니다. 아가씨, 나는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글도 모르고 관아에 가봤자 여인네 말은 귀에 담지도 않으니 연희는 품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 여인의 무릎 위에 헝겊 조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한 땀, 두 땀, 여인의 떨리는 손끝에서 삐뚤빠뚤한 꽃잎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글자란 말입니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연희는 장터 뒤편 허름한 헛간을 빌려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천민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연희는 붓 대신 바늘을 쥐어주고 먹 대신 실을 풀어주었습니다. 매화 한 송이는 하늘 천을 대나무 마디 셋은 사람 인을 뜻했습니다. 이거 연희는 장터 뒤편 허름한 난 헛간을 푸릉한 헐픈 풀로 자남을 꽃잎의 방향이 글자의 획순이 되고 줄기의 굵기가 뜻의 무게를 담았죠. 허나 밤이면 연희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바늘을 쥔 오른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하얀 헝겊을 적셨죠. 연희는 이를 악물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물의 감각이 불어는 마디를 짓눌렀습니다. 입을 열어 신음이라도 내고 싶었으나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가르쳐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손가락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갔습니다. 연희는 부은 손가락을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 바늘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는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글방 훈장의 헛간 앞을 지나다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벙어리가 무슨 서당이냐? 장님이 별 보는 격이지. 옆에 있던 여인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훈장님은 그를 아시면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아가씨는 말을 못해도 우리 손을 잡아줍니다. 훈장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훈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수건 크기의 비단 조각을 꺼내 훈장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천자문 첫 구절이 자수로 수놓아져 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꽃과 새의 형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훈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죠. 이런 법도 있단 말이냐. 그날 이후 훈장은 다시는 헛간 앞을 지나며 비웃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손끝이 익숙해질수록 헛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여인들이 어느 날부터 등을 펴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인 하나가 자신이 수놓은 보자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꽃 속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지. 평생 내 이름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수놓을 수 있다니. 그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맞장구 쳤죠. 나는 관아에 올릴 글을 수놓을 거야. 남편이 빼앗은 논을 돌려달라고.
김반석이 비단을 접으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아, 내가 이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자수냐, 글이냐? 연희는 빙그레 웃으며 바늘을 들어 허공에 천천히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김반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미도 그랬지. 바늘 한 자루가 붓 10자루보다 낫다고. 내 어미가 이 광경을 봤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꼬. 한편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박문수가 헛간 앞에 나타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잎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여인들이 고개를 들었죠. 남루한 선비 차림이 아닌 어사 관복을 갖춰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헛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수십 장의 수건과 보자기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꽃 속의 숨은 글자, 새의 날갯짓에 담긴 사연, 물결 무늬에 새겨진 날짜. 박문수가 김반석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여인들이 수놓은 것이오? 김반석이 허리를 굽히며 답했습니다. 예, 어사또. 석 달 전까지 바늘도 쥘 줄 몰랐던 손들입니다. 박문수의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연희가 제자에게 바늘을 쥐어주며 손을 포개는 모습이었죠. 박문수가 연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관복의 옥대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은 절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죠. 그대의 바늘이 내 칼보다 예리하였소. 박문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헛간 안의 여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마패 하나로 사또를 잡았으나 그대는 바늘 하나로 이 고을의 입을 열었소. 내가 떠난 뒤에도 이 고을이 다시 썩지 않을 것은 어사의 힘이 아니라 이 헛간의 힘일 것이오. 연희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바늘이 햇살에 반짝이는 사이 연희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박문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매화 가지 위에 앉은 까치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까치의 부리에 물린 것은 한 올해 청색 실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보자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마른 바람에 흩어지나 자수는 천년을 남는다. 연희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 이제 암행어사의 입에서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등이 받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여인들이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헛간 안에 실이 천을 파고드는 사각사각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연희도 자리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헝겊으로 동여맨 손가락 사이로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인이 술을 놓다 말고 연희의 손등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바늘 자국이 굳은 살처럼 박힌 그 손을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연희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헛간 문 앞에 걸어둔 연희의 비단 치마가 하늘거렸습니다. 그 순간 치마 위의 나비들이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수놓은 나비들이 바람을 타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시가 일었죠. 고을 전체에 은은한 꽃향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향기의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장터의 사람들은 저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연희의 이름 석자가 박달재 장터에서 사라진 지 어느덧 20해가 흘렀습니다. 김반석은 허리가 활처럼 굽었으나 여전히 장터 한 구석에서 비단을 팔았고 연희는 한양에서 왕실 자수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허나 박달재 장터에는 기묘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은 새벽이면 비단장수 딸의 영혼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삼거리 두부장수 옥분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남편의 무죄를 증명하려 밤새 탄원서를 쓰다가
먹이 굳어붙이 움직이지 않았던 새벽, 문 밖에서 가야금줄을 튕기는 듯한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자 안개 사이로 흰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안개 속에서 가느다란 손이 뻗어나와 옥분의 굳은 붓 끝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손끝에서 온기가 번지자 먹이 녹아내렸고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억울함을 증명할 핵심 문장이 탄원서 위에 새겨졌습니다. 비단장수 딸이 나를 도운 거라오. 안개 속에서 바늘 대신 붓을 쥐어주더이다. 옥분이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사람들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비슷한 일이 한두 번 더 벌어지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밤새 울며 바느질을 하면 새벽 안개 속에서 여인의 환영이 나타나 바늘 끝을 이끌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귀신이 아니라 비단 은인이라오. 김반석은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름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딸이 살아있는데 귀신이라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그 전설 속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무렵 연희는 한양 왕실에서 자수장 칭호를 받고도 해마다 봄이면 박달재로 돌아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아 말 못하는 여인들, 글 모르는 아낙네들의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허나 돌아올 때마다 연희의 손은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왕실 자수장이란 직분이 곱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바늘을 쥐면 20회 전 사또에게 밟혀 으스러졌던 오른손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저렸습니다. 한겨울에는 바늘을 잡는 엄지와 검지 사이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명주실 위에 붉은 방울이 맺힐 때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은골물을 입에 물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혀끝에 닿으면 20해 전 흙바닥에서 울부짖던 그 새벽의 쇳소리 섞인 바람이 목구멍 안쪽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손이 굵어서 이런 섬세한 수는 못 넣겠습니다. 젊은 제자가 투덜거리자 연희는 제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굳은 살이 산등성이처럼 솟아있고 바늘에 찔린 상처가 겹겹이 포개진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연희는 소리 없이 고개를 저으며 바늘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 땀을 놓았습니다. 거친 손끝에서 피어난 꽃잎이 살아있는 것처럼 비단 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김반석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19에 흙바닥에 처박혀 울부짖던 때가 엊그제 같은디. 목소리가 없어도 저리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걸 보면 말이란 게 꼭 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옆에 앉아 엿을 팔던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 연희 아가씨가 가르친 제자들이 벌써 고을마다 퍼져 있다오. 억울한 일 당하면 이제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오. 치마에 술을 놓아서라도 세상에 알린다고 하더이다. 장터에는 연희가 수놓은 비단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먹물을 뿌려 망쳐놓았던 그 자리에 알록달록한 빛깔이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빛났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장터 귀퉁이에서 이야기꾼 하나가 자리를 접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부채를 탁 펼쳤다가 천천히 접으며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채살 사이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대나무살이 닳고 종이가 누렇게 바른 30년은 좋게 든 부채였습니다. 한쪽 귀퉁이의 먹으로 문수라는 두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는데 이야기꾼은 젊은 시절 박문수의 수행서리로 일하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건네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연희에게 주었던 부채를
연희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달라며 되돌려준 것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꾼이 부채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듣는 분들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부채를 가슴 앞에 모아쥐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덕을 쌓으면 말 없는 하늘도 돕는 법입니다. 연희는 목소리가 없었으나 진실을 새겼고 김반석은 권세가 없었으나 정직을 지켰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긴 것은 사또가 아니라 세상이 벙어리에게 씌운 굴레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은 지금 어떤 무늬로 새겨지고 있습니까? 장터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비단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위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연희가 19의 사내 아이 저고리 위에 수놓았던 그 나비와 꼭 닮은 노란 점이 찍힌 나비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양빛 속에서 연희의 거친 손끝이 마지막 한 땀을 놓는 모습이 비단 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